안녕하세요. 캐논엄마 이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퇴 성명을 발표하던 장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자신을 중재한도 실패했다며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지났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제안했고 안철수 의원은 거절했습니다. 그 속내 잠시 후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당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 오늘은 막말 정청래 의원의 징계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부산 당원 200여 명은 문재인 당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야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요즘 좀 마음이나 몸과 많이 불편하시죠? 네, 제가 이 정도 불편하면은 우리 국민들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문재인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쭉 보이셨는데 그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네, 역대 우리 야당 지도자라고 불렸던 대표들께서는 선거의 패배 이후에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여당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그 기록을 지금 깨려고 하고 있지 않나. 과거에는 다 책임을 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졌는데 과거에는 이번에 안 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 예.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의원님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완전히 전면전 분위기인데요. 지금은 문재인 대표와 친한 쪽뿐만 아니라 과거 친노도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정은석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민 플랫폼을 제안 드릴 테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죠. 시민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당원 아니신 분들도 당원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에서 문을 좀 열면 좋지 않을까. 방금 보신 내용은 저희가 보기 이렇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의 문을 많이 열고 플랫폼을 열어서 좋은 사람들도 모시자. 그렇게 해서 이 당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는 외연 확대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오죽했으면은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겠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하게 된 배경도 친노의 패권 때문에 밀려나서 못 견뎌서 나갔다?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한 정동영 예.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예. 정동영 전 의장님, 예. 그리고 천정배 예. 전 장관님, 예. 이런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들이 계속 탈당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건 저는 일부 친노 패권 세력들에 의해서 밀려서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 조경태가 부산에서 삼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남에서 민주연합 옛 민주당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 간판을 달고 영남에서 삼선을 했죠. 그리고 58.2%를 지난 그 총선에서 얻었습니다. 예. 어쩌면은 삼선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야당으로. 그렇죠. 근데 저보고도 나가라고 한다고요. 저보고도 그분들은.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를 흔든다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아니 사실은 외연을 확장을 하려면 영남에서 네. 어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영남 지역구 의원인 조인도 나가라는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그래서 참 저분들이 그 수권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확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은 예.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어쨌든 야당이 있어야지 예. 여야가 공존해야만이 예. 민주 정치를 저는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제가 20년 정도 야당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야지. 문재인 의원이 뭐 정치해봤자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예. 아주 경력이 짧지 짧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굴러온 돌이 뭔지 박힌 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침노도 많고 비료도 하도 복잡해서 어찌됐건 지금 문재인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 나오니까 문재인 팬카페에서도 뭐 조 의원님도 출당하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전국 대의원 당원 또 180명이 조경태 의원 물러가라. 자꾸 물러가라는데 물러갈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예. 문재인 대표를 흔든다 이 말이죠. 문재인 대표를 왜 흔드느냐. 근데 문재인 대표가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문재인 대표와 그 친노 패권 세력이라고 합니까? 예. 그분들은 당을 흔들지 마라 말이죠. 그분들은 저보고 대표를 흔들지 말하지만은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당을 흔들지 마라. 예. 우리 당이 수권을 2번 경험한 정당입니다. 예. 정통 정권 야당입니다. 수립죠. 예. 이 야당을 흔들지 마라. 라고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 오늘도 주승용 최고위원을 제명하라, 징계하라, 제명이 아니라 징계하라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는 허위사실 유포다. 친노 패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의원도 징계해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이 초개파 혁신기구를 구성하겠다는 표현을 썼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개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친노 패권 개파를 없애겠다고 하셨죠. 개파를 없애겠다. 아니요. 최근에 그 혁신기구를 예, 만들겠다. 맞습니다. 예. 개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개파는 유령입니까? 유령? 예? 문재인 대표도 인정한 문재인 개파를 대표도 개파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문재인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친노라고 일부 그 주성영 의원을 징계 요청한 그 친노라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도 여러분들이 징계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응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노 패권주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초개파라는 개파라는 표현을 표현을 썼으니까 문 대표도 허위사실 그런 논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조기현 의원님께서 조금 애매한 입장이 되실 수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부산에서 부산 당원들이 문재인 제명을 요구하는 네. 징계 청원서를 들고 중앙당을 찾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야당 하면 조경태 의원님이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님의 친한 당원들이 문재인 물러가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아마도 문재인 대표하고 친한 분들이 저보고 징계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아, 문재인 대표 친한 분이 조경태 의원 제명하라. 지금 그 나오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아마도 전국적으로 예. 부산에서 출발했다 뿐이지 전국에서 아마 문재인 대표의 사퇴 내지는 그 징계를 요청하는 그런 서명 운동이 아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하고 관계없이 예. 잘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통화했습니다. 여기서 한의사 출신이신 분이 네. 문 대표 물러나라고 매일 시위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야당 역사상 예. 야당 대표가 예. 그 당 당원들에게 징계하라고 요청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정말 그 안타까운 겁니다. 것인데요. 예. 왜 그렇게 끝끝내 그 자리를 연연해서 예. 그런 수모를 당하냐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물러나면은 그런 수모도 안 당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진정한 친노의 대표가 아니다. 지금은 진정한 친노가 없다. 진정한 친노는 뭡니까?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한다. 예. 무슨 말씀인가? 노란 풍선만 들고 있다 해가지고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신은 뭐냐면은 버리는 정신이거든요. 기득권. 기득권을 버리는 거지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쪽 보고 기득권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 대표가.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가 내년에 4.3구 부산에서 선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종로구를 버리고 부산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낙선을 했지만.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문재인 대표는 내년 사상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습니까? 조 의원님 지역구 부산에서. 부산에서. 예. 새정치민주연합 네. 간판을 달고 부산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불출마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번복해서 부산에서 내가 희생하겠다. 희생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 탓을 안 했습니다. 내 탓을 했죠. 남 탓을 안 했습니다. 예.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상대편한테는 상대에게는 관대하고 예. 나에게는 우리 진영에는 엄격하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친노 패권 세력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조그마한 뒷걸만 있어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패거리, 자신들의 무리들에게는 엄청나게 간대하지요. 예. 그래서 노무현 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작은 티끌도 엄격하게 하고 이쪽은 뭐 관대하다. 그 얘기 나오니까 굳이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정청래 의원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의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박힌 돌이 뭔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뭔지 누가 잘못했는지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렇게 뭐 서로 뭐 인터넷 서명 운동하고 불편하거든요. 이런 상황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가 그 모든 문제점의 그 근원은 문재인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문재인 대표다. 예. 문재인 대표가 그냥 깨끗하게 예. 그 참패를 인정하고 예. 지난번 보궐선거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그런 좋은 환경에서 축구 시합으로 치면은 예. 골키퍼가 없는 노마크 찬스입니다. 예. 거기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예. 그 좋은 환경에서 참패했으면은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 표를 심판을 누가 했습니까?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참패를 했으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자세가 그게 지도자의 역량이고 지도자의 자세인데 예. 어떻게 하면 자기는 그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년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있는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의 지도부를 보고 누가 투표를 하겠습니까? 안 찍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참패하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 이 말이죠. 예, 새누리당이 유리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관대함, 타인에게는 엄격함, 본인에게는 우리 편에 관대함 얘기를 했는데 뭐 직접 연결은 아닌데 진짜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정청래 의원 징계심의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26일로 미뤘습니다.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소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소명하셨나요? 그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비판을 당해도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뭐 수그러든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당 윤리 심판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 징계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동료를 이렇게 내친다는 게? 글쎄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 저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정청래 의원을 징계하냐 안 하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 예. 그 본질은 결국 정청래 의원의 그 막말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1년에 이런 뭐 징계하냐 마냐 이런 파동들의 문제가 예. 결국 문재인 대표의 책임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예. 국민들께 보궐선거의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예. 아마도 압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문재인 대표께서 강주가 예. 어떤 곳입니까? 어쨌든 야당의 그 어떤 그 뿌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주에 가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 야당의 어떤 그 텃밭이라고 하는 예. 야당의 뿌리라고 하는 예, 예, 강주 예. 전남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야당 대표 본 적이 있습니까? 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 총선은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도
좀 상식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문 대표께서 스스로가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을 좀 더 갖추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갖추는 거는 뭐 국민 입장에서 좋은데요. 저기 정청래 의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는 사건의 본질이 문 대표 사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막말 듣고도 깜짝 놀라고 그것이 폭발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청래 의원은 막말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발언할 때는 부탁컨대 이번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잠자코 부탁하는 중에 또 끼어들어서 막말합니까? 남의 말을 막는 말을 막말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뻐해요? 장가가고 싶어요? 잘 보여가지고? 위원장을 청문해야 되겠구만. 이장우 의원은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이구만요. 선구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이야. 맨날 조작하고 왜곡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건의 본질이 굉장히 뭐 개파 이기주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런 막말이 계기가 돼서 공갈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치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이기고 특히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눈높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저 공갈이라는 저런 막말도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쭉 보니까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정치권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표가 그런 막말 또는 예.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딱 불러가지고 예.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예? 주의를 줘야지요.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표가 무능한 거거든요. 예. 대표가 무능한 거 아닙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어른 말을 안 듣으면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들어보실 텐데요. 네네. 의원님. 이 어른도 제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유시민 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는 원래 그래. 이게 저희 답이에요. 당에 복귀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를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노무현을 팔고 다니는 저런 간신배를 쳐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누구든 어느 정파에 속했던 공격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에요. 제가 보증해요, 이거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뭔가 수틀리면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정청래 최고위원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손해예요, 이분하고. 의원님, 의원님께서 정치인이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른인 대표께서 좀 타이르고 꾸짖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지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마 유시민 전 의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유시민 의원도 조금 약간 말씀이 조금 거친 분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어차피 우리 당을 이제 떠나 계시지만은 정청래 의원님을 좀 이해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원래 정동영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동영계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갈아탄 격이거든요. 예. 그 왜 말을 갈아탔겠습니까? 왜 말을 갈아탔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자체도 예. 저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네. 지나치게 부각함을 통해서 네. 지금 당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진다. 이런 말씀. 그래서 본질은 의원 개개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예. 의원들의 어떤 이렇게 분열적인 행태가 보이도록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대표가 책임질지 모르는 무책임한 예. 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질서가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방벌 사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 맹자의 방벌 사상. 예, 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예. 맹자의 그 방벌 사상은 보면은 무능한 군주는 예. 한낱 필부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군주는 필부에 예, 필부만. 따라서 예. 네, 그 무능한 군주는 필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하가 예. 물러나게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능한 왕은 필부에 불과하므로 신하가 그 왕을 몰아내도 된다. 네. 그게 맹자의 방벌 사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무능한 군주가
또는 무능한 대표가 당을 이끌면 당이 어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겠죠. 의원님 좀 말씀 좀 과하신 거 아닌가요? 과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망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비근한 죄가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주 전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그 국민들, 시민들이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 당은 위기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이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위기인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문 대표께서 뭐 방벌사장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여러 가지 예. 변화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는 분당인가요? 분당 그분들은 아마 우리가 나가주길 바랄 겁니다. 아. 근데 우리가 왜 나갑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예, 가져오신 그쪽이고, 거고요. 예. 전 대표 가져오신 예. 거고 민주당은 정통 야당입니다. 예. 정통 세력들이 이 당을 지탱하고 가져온 세력이죠. 예. 그러면은 친노 패권 세력들은 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획이다. 나그네다. 객이죠.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나가려면 그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살림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못 나간다. 당신들이 나가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지각 변동. 예, 그래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총선에서 부산의 지역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분란하에서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참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역민들 역시도 그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 예. 그 자리 연연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당 대표는 또 정치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정치가 한 발짝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 개인도 저는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무능한 군주 좀 말이 좀 과하신 것 같긴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는 못 나간다. 우리는 정통 야당이다.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라. 그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표가 부탁한 혁신위원장 자리 결국 못하겠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과정을 놓고도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잡았다가 결별했다가 다시 또 잡았다가 어디까지 갈지요. 이런 속내 어떤 계산일까요? 정치부 조수진 차장과 함께 명쾌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전 윤여준 장관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 자리 거절을 했고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많이 도왔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 야당 내용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바로 채널A와의 인터뷰인데요. 이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야권에서 책사라고 불리는 분이죠. 책사. 네,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문재인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채널A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분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때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드는데 국민통합위원장에 위촉한 사람이 바로 윤여준 전 장관이었고요. 예. 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정계 입문 전부터 안철수의 멘토 이렇게 분류가 됐고 또 예.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신당, 예. 안철수 신당 독자 노선을 걸을 때 이 윤여준 전 장관이 막후에서 기획을 도맡아서 예. 모든 걸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도 궁금했고 또 지금 문재인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께서는 야당의 내홍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바꿀 각오를 해야지 개파 의견을 참작해서 원만에 수습하려고 그러면 당은 죽는다.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희 좀 궁금한 게 원만하게 당을 수습하면 당이 죽는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 예. 어떤 개파를 전부 다 아우르고 대선 후보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가장 먼저 이번 분란의 시작점, 바로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어떤 책임을 져라라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기득권을 나눠먹게 하자는 거다. 또는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거다. 네, 이런 어떤 속마음을 다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 윤여준 전 장관의 얘기,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개파 나눠 먹기로 그 미봉책의 어떤 진단 해법을 썼을 때 오히려 문재인 대표로서는 더 큰 위기가 닥칠 거다. 소장 잠깐만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파 나눠 먹기로 윤 장관은 판단하신 거네요. 지금 문재인 대표의 당 쇄신책이라는 게 개파 나눠 먹기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개파 나눠 먹기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왜냐면요,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내놓았던 해법, 광주 내려가기 전에 부랴부랴 내놓은 거죠. 예. 바로 당의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내년 총선 공천 문제 등을 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지금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묻는 분들에게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깔려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라는 당 내에서 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표와 잠정적인 대선 후보 그렇죠. 경쟁 관계입니다. 라이벌이죠. 예. 네, 그리고 세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 이 당내 중도파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친노 세력의 예.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일종의 대연정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눠 먹기가 된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대연정, 그러니까 이 체질과 모든 것이 다른 두 집단이 동거하는 체제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개파 나눠 먹기라고 그럴 수 밖에 있겠네요. 수가 예. 없다는 게 이제 윤여준 장관의 지적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 정치 생명을 걸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 윤 장관께서는 문 대표 정치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거는 것은 사퇴입니까? 꼭 사퇴는 아니고요. 음.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똑같이 어떤 그 같은 철학과 뜻을 공유했다고들 많이 일컬어지지만 두 분의 스타일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기마다 정면 승부수를 던집니다. 네, 2002년 3월인가요? 바로 그 장인의 어떤 그 좌익 활동, 예,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이 났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기자들부터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울었다고요? 내 아내를 예. 그렇다고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한마디로 전세를 역전시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002년 말에 어떤 88 재보궐선거, 2002년 88 재보선에서 모두 진다면 대선 후보직을 내놓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분명히 빌미가 됐습니다만 2002년 11월에 받기 어려운 룰을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지더라도 승복하겠다. 이러면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예.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답한 게요. 4.29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가까워오도록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에도 지금 이렇다 할 답변이 답이 없고, 없죠. 예. 네. 그리고 어떤 혁신 기구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말 없이 그냥 누구 만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정리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예. 왜 지난주에 A4 용지 4쪽짜리 문건을 만들었다가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내용은 또 새어나오고 예. 이런 과정이 너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직접 A4 용지 4쪽짜리 분량의 문서를 썼다면 그걸 공개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나의 생각이다. 공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정말 그 과정 썼는데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어찌다 보니까 공개가 됐고 이거는 공개가 왜 나온지 모르겠다. 네,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투명하지 않고 매끄럽지 않고 예.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킹메이커 또는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이 깨질 각오, 분당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기 당이 깨질 정도의 진통을 겪으면서 바뀌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윤여준 전 장관의 얘기는 굉장히 좋은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개파 갈등이 어떻게 보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1위를 함으로써 잠복돼 있거든요. 언제든지 불타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모든 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책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분당을 각오할 생각으로 쪼개질 각오를 할 생각으로 오히려 치열하게 나서야만
해법이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봉합 또는 원만한 수습. 이렇게 모양만 원만한 수습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자리 거절했네요. 네. 왜 그랬습니까? 부담이 아마 컸을 겁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의원의 세력과 문재인 대표 세력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권력 나눠먹기 형태, 어떤 위원장이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안철수 의원이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새정치가 뭐냐, 새정치가 그렇다면 연정이냐, 지분 나눠먹기냐 이렇게 비춰질 그렇네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네요. 또 예. 이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화살이 가 있는 어떤 친노 독점주의라든지 개파주의에 대해서 마치 책임을 나눠서 이 체제가 연장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 예. 과연 이 안철수 의원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문 대표에 대한 비난의 일부가 본인이 떠안게 되는 형태가 같이 가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분란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되 이런 식은 아니다.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이 혁신위원장직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줬지만 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문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당론으로 결정이 안 된 거죠. 네, 그걸 보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은 대표에게 있고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수적인 자리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새누리당의 사례만 보더라도 가기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그래서 있습니다. 일부는 뭐 얼굴마담 들러리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정치에 대한 책임 이런 거는 모두 다 대표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하나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안철수 의원 속마음에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앙금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예. 그때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긴 한데요. 굉장히 울컥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2년, 3년 전 일이고요. 저런 약간 감정, 상대방에 대한 불신, 뭔가 타협되지 않는다라는 감정들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쌓아놓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 2012년 대선 때 만에 하나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대선 후보였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물론 아쉬움이 있겠죠. 인간적이니까. 예.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위원장직을 제안하는 것도 매끄럽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모두 또 언론에 공개돼 버렸고, 네, 그로 인해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 낮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그 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그 거절했다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미 알려드렸다는 거네요. 거절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내가 침묵할 경우에 더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다. 네.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또 무슨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그리고 오전 내에도 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는데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수용했다라는 얘기들이 문재인 대표 측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좀 그런 과정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다. 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혁신기구, 지금 개혁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 원로들 얘기, 근본적 진단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에 내놓은 혁신안이 지금도 당내에 혁신기구가 있습니다. 그 혁신안이 진짜 뭐 어떤 표현을 하자면 한 추억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혁신안을 내가지고 과연 실천했느냐. 지금 어제 문재인
대표 주재의 최고회의에서 혁신기구 구성에 대한 결과 발표를 보면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도부가. 특별한 어떤 성과를 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구성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6월 말까지 성과를 낸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시간 끌기 아니겠느냐,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철수 의원이 무슨 혁신위원장 뭐 도와주겠다고 해도 지금 비노나 원로들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어떤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절차가 예. 자, 일요일 날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곧장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정도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데 지금까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 소나기를 피해 보자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한길, 박지원 의원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을 이번 문재인 대표가 최근 들어 계속 연쇄 회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내용 한마디로 누구에게 만나자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 도와달라. 예. 그러니까 자신의 정리된 입장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돕고 안 돕고에 대한 어떤 견해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문재인 대표가 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차제에 어떤 좀 다듬고 정제해서 하나하나씩 정교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만한 분도 지금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이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문재인 대표를 처음부터 물러나라는 게 아니었다. 대안도 없다. 예, 황정호 의원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유성엽 의원도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 트위터에 뭐라고까지 썼냐면 처음에 모든 재보선 책임은 대표가 져야 되니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면 옆에서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잡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처음부터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보고 가겠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신임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결과가 짧게 한번 보시겠는데 문재인의 러브콜 모두가 손살했는데 안철수 의원 거절했습니다. 김부겸 의원 근본적 고민도 없이 또 안경환 내 관심 능력밖에 1 이러다 보니까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나오거든요. 조국 서울대 교수를 외부 인사고 또 저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하려는 의지도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얼굴마담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교수는 사실 지금 예전부터 민주당 사람이나 다름이 없죠. 2012년 총선 때 부산에 가서 같이 지원 유세됐고, 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계속 트위터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본업이 지금 이 정치고 부업이 교수와 같은 그런 어떤 예.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네. 뭐 물론 조국 교수는 항상 어떤 위원장이라든지 총선 공천 심사위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해서 물망에 오를 때마다 자신은 정치 근육이 없다 뭐 이렇게 비껴가고 있는데요. 예. 네, 조국 교수에게 문재인 대표가 직접적으로 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는지 그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조국 교수도 어떤 정치 훈수보다는 저는 차라리 조국 교수 같은 분이 들어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밖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정말 안에서 치열하게 한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밖에서 저도 뭐 기자지만 비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어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남에서 4선 의원을 한 사람들은 불무죄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조국 교수가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번쯤 당에 직접 들어와서 네, 직접 부대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이번 사태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었지만 폭발은 정청래 의원의 막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친노가 맞냐?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표로 대변되는 친노의 보디가드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엄밀히 따지면 친노가 아닙니다. 예. 네, 지금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친노가 되는데요. 이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이후에 발언을 자제시켰다 하면서 한 얘기, 읍참마속을 얘기했거든요. 예. 물론 읍참마속을 발언 자제 정도에 쓸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읍참마속에서 마속이란 이 읍참마속을 얘기했던 제갈량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사람, 예. 마속을 쳐내면서
한 얘기가 읍참마속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의 읍참마속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최측근이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정동영 의원 계보였습니다. 핵심 멤버였죠. 그래서 2007년 대선 때도 이 정동영 전 의원의 지지자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통들. 이 정통들을 모으는 핵심 인사였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노선 때문에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오히려 친노 핵심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수시로 이렇게 막 변하네요. 이 계보에 있다가 저 계보에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그 중진 의원들의 평가는 피하 식별이 없이 총질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분이 친노다, 비노다, 누구 계보다가 아니라 자신을 빼고는 사방에 어떤 비판을 하는. 지금 트위터 정치만 해도 그랬죠. 네,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정말 그 비판의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유시민 장관 말대로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까? 소신 있는 정치인?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17대 첫 초선 의원이 될 때도 안티 조선 뭐 이런 걸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어떤 특정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감을 보이면서 그거를 자신의 어떤 소신처럼 얘기를 하죠. 네, 뭐 그런 어떤 고집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징계가 결정이 되면 가벼워도 문제, 무거워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모든 법률이 세세하게 있다 하는데 이 법률을 모두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률이라는 건 예방적 범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당내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현역 의원이 다른 현역 의원을 또 제명하자고 하느냐. 이거야말로 독배를 마시라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많거든요. 문제는 처음에 이 최고위원회라는 공식석상에서 막말 사태가 이어졌을 때 문재인 대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이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방북가 갑자기 무산돼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 속내 왜 방북하려고 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원 공감비대소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와주셨고요. 조수진 차장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총장이 방북을 했으면 통일을 이끌 통일 대통령 브랜드를 자기 브랜드로 가질 수 있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시대 정신과 접목이 된다면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이겠냐? 경제민주화겠냐? 복지겠냐? 아니죠. 반기문 총장은 한국인 출신 첫 사무총장이고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막강하게 구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국민의 대다수의 바람이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라는 이른바 그 햇볕 정책으로 DJ가 대통령이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바람에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연은 김무성도 문재인도 아니고 반기문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이 이번에 방한해서 차기 대선까지 염두를 했다면 반기문의 그 폭발적 잠재력과 한계를 동시에 좀 노출한
그 장면들을 여러 장면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괜히 속상하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선택지가 왜 개성공단이었댔나. 예를 들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의 좀 어떤 그런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심으려면 이제 평양을 방문했어야 아, 되죠. 평양을 갔어야 네, 했다. 개성공단이라 하면은 이제 공단 있고 또 우리 뭐 정치인 또 많이 왔다 가고 하는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일단 개성공단에 한 2시간 간다는 것을 두고 어떤 통일에 대한 이런 것들 좀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정말 전공법으로 해서 평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통일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작게 접근을 했다. 지금 뭐 일단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버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이미지만 지금 구겨진 그런 상황이 되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전공법으로 해서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앞에 좀 개성공단 좀 작은 것에만 좀 매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속 평양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왜냐하면 이 유엔이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평양을 노크를 했는데 이 북한에서 답이 온 거는 이 방북 성사 발표 이틀 전에 개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안 되지만 개성 정도에서 절충점을 주겠다. 북한이 완전히 대화에 어떤 단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북한을 가고자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그리고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북한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 개성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러니까 방북을 만 하루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변덕을 부린 것. 이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처가 큽니다. 이렇게 이런 중대사를 두고 유엔의 어떤 사무총장은 그 국가 정상급이고 세계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다 마련된 방북을 방북 하루 전에 취소시킨다. 그 내용은 지금 한번 이유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나와 계십니다. 고생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북 허가 반기문 총장 취소한 철회한 이유에 대한 너무 이론이 많습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이유가?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공단 방문을 허락했을 때는 아마 좀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뭐 개성공단에 와서 오면 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한국 언론이나 아니 세계적 여론이 집중이 되고 언론이 막 이야기를 하고 뭐 대권 주자의 행보다 이러니까 아마 부담감을 가진 게 아니냐. 그리고 김정은이 뭐 TV를 보았든가 아니면 어떤 정세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단칼로 오지 말라고 그러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전날 취소했다가 바로 다음 날 허락하고 허락했다 취소하고 북한 내부의 정책적 혼선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김정은 주변에 사실은 이수영 외무상이나 김양건 대남비서 같은 사람이 이런 사안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간언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전혀. 그리고 정책 조정이 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이 즉흥성, 뭐 정책의 정직성에 따라서 그런 외교적 전례를 범하는 그러니까 세계 뭐 정상 어떤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오라 그랬다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취소해버리는 이런 거는 김정은이 즉흥성이나 외교에 대한 부지성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북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간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뭐 간언하면 잘못하면 가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나온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 북한이 이렇게 가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반 총장 몰랐을까요? 반 총장도 지금 알기가 쉽지 않았겠죠. 바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국가정보원만 해도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이 김정은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떤 총살이라든지 숙청 정치를 통해서 친종 공포 정치를 통해서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갑자기 취소해놓고 그 북한의 군부로 상징되는 국방위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 핵 뭐 타격하겠다. 뭐 이런 아주 그걸 내놨는데요. 외무성이 아니라 군부가 성명을 내놨다는 건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고영환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 김정은의 주변에는 굉장한 강경파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외교의 즉흥성을 보여주더라도 군부가 이런 거를 장악하고
어떤 지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울 거다. 예, 북한 때문에 스타일이 좀 구겨지긴 했지만 반기문 대망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지난번 안철수 현상과 비슷한 거죠. 제도권 정치에 실망한 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메시아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방북하고 정상회담하고 뭐 진전 있고 대선 출마. 시나리오는 그럴 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시대 정신이 만약에 남북 관계의 질적 개선에 있다면 그 적임자는 반기문 총장만한 분이 안 계시죠, 사실은. 다만 뭐 한계도 명확한 것이 한국 정치처럼 진영과 진영이 딱 갈라진 상태에서 중원의 고수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분이 뭐 건너가 꼬무는 야권 사람이다. 그다음에 친박 핵심들은 우리 쪽 사람이다. 뭐 이렇게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대선이 지금 한 3년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그 반기문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일단 수치로서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 구름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땅에 발을 닿았을 때 구체적인 정치 현실대로 들어왔을 때 아까 뭐 조수진 소장이 조국 교수가 현장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국회의원 한두 번 한 것 같고 대선판은 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전혀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반기문에 대한 어떤 기대, 반기문이 높은 지지도가 나온 이 현상은 36%입니다. 무려. 이 현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저 심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나는 이제 고건 전 총리 현상하고 또 안철수 현상하고 그런 거 똑같은 현상인데 사실 그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한 뭐 어떤 좀 안 좋고 또 생각도 하기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행정 달인. 그다음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걸 정말 어디에서 온 메시아 같은 그런 사람, 반기문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뭔가 우리에게 좀 깨끗한 이미지, 뭐 통일을 해줄 수 있는 이미지, 뭐 이런 거지만 또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은 또 이것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다면 저 여론조사 지수는 여전히 구름 위에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당 당수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신선기 있는 당의 당수. 근데 총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 관한 어떤 추측이나 또 앞으로 제 정치적인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그 다음에부터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저를 그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들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오늘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동시적으로 한 말 또 신문에 뭐 동아일보가 나왔지만 불출마하겠다 하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할 리도 없죠. 다음 대선에 절대 안 나옵니다 하는데 절대 안 나올 사람을 조사기관에서 왜 비용을 들여가면서 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반기문 총장도 평생 외교관을 한 분이고 뭐 국내 정치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 이름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건 여론조사 기관 마음이죠. 국민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순한 답을 대단히 어렵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권력 의지는 있는 것들이고 어쨌든 뭐 대선이 3년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마치면 1년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구름 위에서 충분히 즐기면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정치 현실로 뛰어들었을 때 당장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조카가 사기 쳤느냐 안 쳤느냐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폭발적 잠재력과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이번 방안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김무성 문재인과 같이 경쟁한다. 양당에서 반기문 총장을 그렇게 우아하게 구름 위에서 폼 잡고 있도록 놔두겠습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경남기업 게이트화 될 겁니다. 저 문제가. 랜드마크 70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동생이 고문으로 가 있는데 이건 뭐 어찌 됐느냐. 카타르 공항에 부탁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야당 의원들은 벌떼같이 턱이 만들자 할 것이고 청문회하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현실의 정치라는 거죠. 저도 아주 우리 박상우 소장님 말씀은 다음번에 또 들어보겠고요. 방금 불출마 얘기 나왔는데 불출마 선언을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의 대권 의지로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니까. 또 본인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총장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어떤 생물이듯이 또 상황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본인 스스로의 커리어도 저는 뭐 그걸 죽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장도 마련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뭐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오셔가지고 반기문 총장께서 어찌 보면 제일 먼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성완종 회장과의 관련입니다. 국민들이 성완종 회장과 별로 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해한다는 것을 본인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완종 회장이 그동안에 반기문 총장 방한 때마다 만났다는 거, 그리고 짧게 들어와도 이 성완종 회장과는 식사를 했다는 것, 이게 다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친하지 않다.
네, 이런 게 마치 이완구 전 총리의 발언을 연상시키면서 굉장히 역풍이 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반 총장의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 이 발언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진실로 대선에 관심이 없다면 대통령 출마 안 합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는데요. 예. 네, 앞으로 어떤 추측이나 뭐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여론조사 한다든지 자제해달라.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노련해 보였습니다. 노련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깔끔하지 못한 겁니까? 아, 이 기름 장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게 터지면 아주 잘 빠져나가는 그런 건데. 기름 장어? 네, 외교관을 뭐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외교적 언어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하십니다. 예. 본인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알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만큼 어떤 경륜을 쌓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처는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걸 봅니다. 본인이 절대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하지 마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언론들이 안 쓸 텐데 계속 그 말은 계속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독특한 나름대로 세련된 화법으로 반기문 총장이 주목받는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화법으로 주목받는 또 한 분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없다. 그래 총리 못 고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포석이 들어있는지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를 되게 들어보니까 뭐 국민들이 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보면 다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회 존경받는 명망가라고 해서 이래 해보면은 전부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 혹시 지금 저 말씀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주는 어찌 보면 당청 관계에서 좀 편안하게 부드럽게 해보려는 시도로 보이시지 않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집권 여당의 대표는 이 청와대와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예. 너무 잘 맞추면 거수기 여당 대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협력하고 어떤 때는 차별화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 27일 날에 이완구 전 총리가 사표가 수리가 됐거든요. 예.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후임자가 지금 인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지금 비상하게 주목을 하는 거고 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참신한 인물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분분하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를 도와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적합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숙고하는 것이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지금 청와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위원님 그런데 이 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후에 총리 얘기 나오면서 일부에서 손학규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계를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를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 초려하여 책임 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이 나라의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새 총리는 여야와 지역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을 인선하여 대독 총리가 아닌 책임 총리로 운영돼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석현 부의장이 꼭 뭐 손학규 전 대표를 하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삼고 초려 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손학규 사실 뭐 전 대표가 총리를 하면 뭐 어떤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리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학규 일단 정계 은퇴를 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꾸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다음 예. 대선에 출마에 대한 거 돼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총리를 한다. 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이석현 부의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을 좀 넓게 구해봐라. 제발 좀 당신만 당신이 아는 사람만 하지 말고 좀 넓게 당신 수첩을 벗어나서 골고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말 손학규 대표처럼 정말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당신이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시켜봐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손학규 전 대표를 임명한 것이지 꼭 손학규 대표를 하라. 뭐 본인도 아마 생각이 없을 거고요. 예, 본인 생각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강진 흙집에 있는 손학규 전 대표께서 총리로 나오면 확 뜨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요. 받을 수는 없죠. 그럼요. 예. 일단 정계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고 또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현재 대통령과 굉장히 날을 세웠거든요. 이제 이석현 부의장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제가 이번에 총리 후보는 수첩에
밖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이 말이 뜻이군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손학규 전 대표까지 아울러서 정말 망라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 흥미로운 거는 손학규 전 대표가 2010년 13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1년 동안 춘천에서 닭을 치고 오리를 키웠습니다. 예. 네, 그만큼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럼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정말 저분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어떤 고도의 어떤 그 정치적인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다. 예. 네, 이 점을 좀 그 정치인들은 많이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를 총리 후보로 만들게 이렇게 거론되게 하는 계기가 된 네. 김무성 대표 얘기. 김무성 대표는 이번 시기에 지금 타이밍에 청와대를 대변한 것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6월 중순 되면 이제 또 미국도 가셔야 되는데 그때 전까지 사실 총리가 없다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전혀 오늘 또 뭐 발표된다 그러다 또 오늘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내일로 넘어가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검증을 해보면 정말 원하는 사람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예. 또 안 될 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뭐 예. 대충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인적 풀이 이제는 좀 너무 좁아진 거 아닌가. 그럴 예. 바에는 오히려 좀 넓혀서 아예 많은 저쪽 사람들도 좀 구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사실 화제가 된 것이 김무성 대표께서 인도 모디 총리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난 거거든요. 예, 지금 만나러 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좀 썰렁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죠? 만나자고 하니까 또 거절했죠. 원래 이제 인도 총리 측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를 좀 만나고 싶다. 환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어제 오후에 김무성 대표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그 모디 인도 총리를 계속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책포에서 한 그 선물 보따리도 준비를 선물도 들고, 해놨는데요. 네, 한 모양이- 30여 분 기다리다가 예. 인도 총리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 네, 지금 그 여기 한국에 있는 교포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복도에서 잠깐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선물까지 들고 상대편이 그러니까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제안한 것은 공식 환담이었습니다만 예. 네, 갑자기 좀 그 형식을 바꾸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에서 만나야지 예의가 맞는 거지. 시간 없다고 문 앞에 있어서 같이 걸어가면서 뭐 이 조언을 하지 않을 그거는 예의가 안 맞지. 그래서 나 그건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네. 잘한 겁니까?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 외교적 결례가 일단 뭐 저 인도 측에서 잘못했고 또 그걸 뭐 억지로 또 만나서 한번 뭐 사진 찍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좀 면이 서지 예, 않는 것이고 예. 오히려 절대 깔끔하게 그냥 일단 파기해버리는 것이 자체가 뭐 자존심도 살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뭐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전적으로 외교적 의전도 있겠지만은 일단 먼저 인도 측에서 저걸 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깬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면 뭐 김무성 대표의 저런 태도도 저는 뭐 크게 흠은 아니지 않나 봅니다. 예, 우리 조 차장 정치 쪽은 쭉 취재하셨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뭐 조금 악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술을 잘 둔다. 네. 적당히 이렇게 하고 청와대 대변도 하고 뭐 이렇게 구수한 말도 하고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아무리 참모가 좋다 하더라도 예. 지도자가 그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죠. 네,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요즘에 굉장히 그 처신을 잘한다고 보는데요. 예. 정치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이 대별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네요. 돋보인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각에 광주 5.18 단체 관계자들이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러 찾아왔다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광주 공항에서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과 이 역시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병을 맞으면서도 김무성 대표가 그 한 얘기. 이것이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 저는 계속 오겠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광주의 5.18 단체 분들이 미안해하고 그리고 광주 분들이 올라와서 김무성 대표만 보고 가고 문재인 대표를 안 만난다는 것 자체 그것도 저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속상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